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그다음에 경제 매크로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중동으로 버틴 한 주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중동으로 날아가셔서 여러 가지 지금 호재를 만들고 계십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벌써 이런 어떤 호재가 이제 가격에 반영돼서 꽤나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비트코인도 꽤나 많이 올랐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던 이더리움도 꽤 많은 좀 상승을 해낸 한 주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 성적 한번 살펴보면요, 0.16% 상승했습니다. 거의 보합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이제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솔라나는 이제 3%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이제 2.87% 상승, 엔비디아, 테슬라는 이제 11%, 그다음 8% 각각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번 주는 주식 시장이 더 좋았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한 주 어떻게 논평하시나요? 방금 동현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더 좋았던 한 주였고, 제목이 중동으로 버틴 한 주인 이유는, 사실 저번 주까지 해서 주식시장이 이미 관세 정책, 3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없었던 일처럼 됐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에는 중동 효과로 인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만 지금 각각 8%, 11%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으로 정말 버틴 한 주였다. 누가 버텼냐면 M7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87인데 지수는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M7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M7의 상승으로 미국 시장이 좀 버텼던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은 0.16%니까 거의 완전 보합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더리움은 약간 올랐습니다. 93%, 그리고 솔라나는 조금 빠졌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사실 10만 3천은 저는 좀 꽤 높은 가격 레벨이라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고 버텼다 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미국, 중국의 협상이 1단락이 나서 90일 유예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약값을 내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EU한테 이제 시비를 걸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해외 순방으로 중동의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왔고요. 그리고 CPI, PPI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죠. 그리고 이 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에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물가는 낮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이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이번 주에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 부분은 코인 관련한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코인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주요 뉴스 이제 세 가지를 좀 뽑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꽤나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중 협상이 이제 90일 이제 유예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이었죠. 이제 무디스가 이제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있었으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잘 버텼던 것 좀 같습니다. 이번 한 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양을 보면요, 순유입이 훨씬 더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거의 1조 원 가량이 되는 자금이 ETF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왔고, 이더리움을 한번 살펴보면 이더리움도 순유입을 좀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이더리움이 근데 순유입이 된 금액을 보면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면 이거 누가 주도한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 코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디파이를 이제 주업으로 이제 삼는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도 이더리움을 좀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헤지 펀드들의 이제 소식이 좀 한 주 동안 좀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좀 높았던 한 주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제 관세 이제 협상이 이제 시작됐고, 관세가 이제 30%에서 이제 10%로 낮춰지면서 시장은 호재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트럼프 일기 때도 이런 비슷한
비슷한 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유예 기간 이후에 꽤나 좀 많은 변동성이 그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8월 정도가 90일이 끝나는 그 보면 달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동아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미국이 이겼냐, 중국이 이겼냐. 어쨌든 90일 유예를 하기로 했는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이긴 것도 아니고 중국이 이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둘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가다가 야, 이대로 가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냥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 차례 중국이랑 동현님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1기 때 이제 관세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중국이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관세를 매겼는데 중국이 큰 타격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법을 중국이 사용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우회 수출로를 좀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네 둘이 안 싸우겠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다시 안 싸우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싸울 것 같다라고 하면 진짜 싸움 붙기 전에 그 조짐을 먼저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 나왔었던 그래서 협상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미국이 중국에 매기는 그 보편 관세는 사실 이 관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노가다로 찾아봤더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섹터 301 관세라는 게 있어요. 이 관세 정확하게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무역 전문가 아니라서, 섹터 301 관세가 20%가 잡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올해 2월에 그리고 3월에 각각 10%씩 펜타닐 관세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40%고, 그리고 4월 2일에 관세 방해 날 관세까지 합치면 사실 그 미국의 대중 관세는 50%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다 30%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했던 것만 계산을 하면 30%라는 거예요. 그게 펜타닐 관세 20%, 4월 2일 해방의 관세 방해 날 10%. 그래서 더하면 30%가 나오죠.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숫자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냐면, 이 중에 펜타닐 관세가 이 미중이 향후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0%인데 관세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크로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령 펜타닐 관세가 20에서 만약에 10으로 줄었다.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매크로 안 보면 왜 올라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비트가 뭐 좀 한 5% 올라가면 알트는 7, 8%씩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꽤 큰 상승인데 그거를 굉장히 영문을 모르고 당할 수가 있고, 물론 오르면 좋은 일이니까 다행인데 떨어져 봐요. 둘이 싸워. 그래서 펜타닐 관세 안 해줘? 그러면 깰까? 뭐 약간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매크로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매크로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생경하시더라도 잘 들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관세가 아니에요. 중국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이 자꾸 중국이 미국의 어떤 패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얘네를 박살내야 된다라는 그 니즈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미국이 손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과거에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한 30% 정도였대요. 미국 GDP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한 25% 정도였다고 하고,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얻어맞고 잃어버린 30년 가게 된 게 미국 GDP의 50% 정도를 넘어섰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상당히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보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컸냐. 중국은 수출로 돈을 번다. 근데 수출을 그 막 자기네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선진국한테 밀어내듯이 팔아서 달러를 받은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해주고 얘네한테 이제 빚을 막 안겨주고 이렇게 막 목줄 틀어지는 거 있잖아. 빚쟁이 되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영향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미국의 지금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약간 미적미적하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이후 90일 동안 중국과 미국은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미국은 요구를 할 거예요. 금융시장 개방하고
니네 수출만 하지 말고 이제 소비도 좀 해. 이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중국은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라 사이즈가. 하지만 어떻게? 지금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얘네한테는 이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되겠죠. 일본처럼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게끔 잘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나라가 어떻게 협상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주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중요한 얘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에서 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간이 90일보다 훨씬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0일에 이 상호관세 유예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글로벌 타임스라는 이상한 이름의 이 매체가 중국 관영 매체, 그러니까 중국이 특히 관세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언론사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90일보다 좀 늘려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았다 했잖아요. 중동 가서 그냥 다 찢어놓고 그랬더니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귀국하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중동 괜찮았는데 중국도 한번 가실? 약간 이러니까 트럼프가 좋아요. 나 시진핑 만날 생각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시진핑이랑 이 얘기를 금요일에 던지고 월요일에 트럼프가 출근하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뭐라 물어보냐면 시진핑 언제 만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실 미국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까 좀 이따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장기채 국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그것을 이제 시장 전문가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이 관세와 동시에 감세, 세금 줄여주는 걸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부채는 많고 돈이 없고 이자도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감세한다고 하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얘네 디폴트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계속 지금 시장에서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국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는 또 이제 밖으로 이제 싸돌아다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 관심사를 국채에서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진핑과 만날 생각이 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90일보다 일단 첫 번째로 길어지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어쨌든 코인에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시진핑이랑 만나면 사실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좀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좀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알아봐야 될 뉴스는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EU 제약서를 이제 겨냥해가지고 미국 내 약값 인하해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유럽하고도 조금 긴장감이 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것 같은데 동아님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번 주 초에 보면 10만 3천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그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중국과의 관세율 발표가 있었던 날 30%, 10%로 변경한다. 이걸 발표한 날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0만 700을 한번 찍고 왔습니다. 내려갔다 왔어요. 비트코인이. 또 왜 내려갔냐?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 왔어요. 시간대별로 보면 이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꼬라박기 시작하더니 이제 10만 700 찍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국이랑 관세율 내려? 끝났네? 관세 끝났네? 그래서 10만 3천, 10만 4천까지 올라갔던 건데 아니 이 양반이 약값을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 EU한테 나 보복 관세 할 거야? 라는 게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에요. 그럼 또 싸워? 중국이랑 이제 그만하는데 이제 또 EU랑 싸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려가지 않았나 싶고 짧게 동현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지금 미국 국민들이 OECD 평균보다 3배, 그리고 브랜드 약 같은 경우는 거의 4배 정도 되는 비싼 가격의 약을 사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호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들은 전부 다 이 제약사들이랑 협의를 해요. 한국 같은 경우 우리 4천만, 5천만 지금 국민이 니네 약 사 먹어주는데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뭐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보험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보험의 이 단일 체계가 없어. 그래서 협상을 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사들이 아주 신났지. 그래서 자기들이 막 매기고 싶은 대로 가격 매기고. EU는 그 안에 굉장히 복지 국가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후려치는 그 스킬이 엄청납니다. EU 애들이 약을 싸게 사 먹는 약간 그런 구조가 글로벌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불공평하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기대를 한 거예요. 관세가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해서 10만 달러 쉽게 넘어왔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트럼프는 계속 누군가랑 전쟁을 할 생각이야. 생각해보세요. 이
정책을 발표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약값이 줄어든다는. 미국은 심지어 의료보험 이런 것도 되게 잘 안 돼 있는데 약을 직접 사 먹는 거 말고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 약값 내려간다니까 다들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세계의 분란을 일으키는 방식이야. 그래서 약 사 먹는 사람들은 좋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피곤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 관련해서 어떤 호재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다. 좀 안 떨어지는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당분간은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힌트를 줬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첫 해외 순방으로 이제 중동, 사우디, 카타르,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까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머리 뱅뱅 돌리는 거. 네. 사우디에서 굉장히 귀한 사람이 왔을 때만 하는 그쵸. 거라면서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존경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이제 뱅뱅 돌리니까 이제 주가도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갔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해외에서 좀 기업가들을 이제 데리고 굉장히 많은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저는 왜 이걸 봤었었냐면 제가 이제 코인 할 돈을 조금 빼서 테슬라를 샀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 이제 뉴스를 보다가 좀 봤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로버트도 나왔습니다. 로버트가 저보다 춤을 잘 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진짜 기업가들 됐고 야 너네 팔 거 있으면 다 갖고 와봐라. 신진 기술 야 보따리에서 다 꺼내봐. 그리고 우리의 신진 기술 한번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잘 팔고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이나 코인에도 꽤나 많은 호재로 좀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 주에 이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동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주제부터는 설명이 굉장히 컴팩트한데, 왜냐면, 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차례로 방문했죠? 중동 국가들 특징이 신기한 걸 보면 돈을 잘 써요. 그래서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다 끌고 가서, 너네 AI 투자하고 싶지 않아? AI 투자해줄게. 돈 좀 내놔봐. 이래서 거의 지금 사우디에서 6천억 달러, 카타르에서 5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 UAE에서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뭐 사우디 그 왕세자는 테슬라 로보택시 좋은데? 우리 로보택시 좀 깔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스타링크 같은 게 있다던데? 그건 뭐야? 막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M7 기업들이 매출 엄청 올렸고 팔란티어 같은 곳들도 이제 테슬라 야, 우리 국방 좀 하고 싶은데? 막 이래가지고, 팔란티어도 전고점 뚫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동현님 말이 맞는 게, 사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나스닥이 너무 잘 버티니까,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지,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10만 2천에서 지금 4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를 봐야 됩니다. 이 다음 주가 중요해.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 제목이 중동으로 버틴 한 주, 다음 주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다음 주의 얘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중동 입장에서도 얻은 게 많은 방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칩 같은 거는 칩 규제가 바이든 때 정해놓은 게 되게 빡빡해가지고 아무리 친해도 중동 국가들이 이런 거를 이제 받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싹 다 가져가기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얻는 건 뭐냐면 요 바로 이제 뒤가 물가 관련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랍의 중동 국가들이 뭐가 많이 나와요?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트럼프가 얻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싹 정리하고 이란이랑도 핵 협상 곧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고. 그러니까 지금 말 안 듣는 애가 이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란까지도 미국한테 이제 숙이고 들어오게 되면 중동에서 이제 기름 생산하는 거는 트럼프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요 CPI, PPI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볼게요. CPI, P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왜 낮게 나왔냐면 그 세부 항목들을 좀 뒤져보면 유가가 떨어진 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장사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기름만 조지면 이 물가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첫 해외 순방을 중동으로 잡아서 싹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온 거지. 그리고 사실 러시아산 원유도 굉장히 생산량이 많거든요. 근데 러시아랑도 계속 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방안은 물가는 일단 물론 뭐 관세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가를 잡으면 그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트럼프 생각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었던 물가 지표는 뭐 CPI도 좋고 PPI도 좋은데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슈퍼코어 CPI라고 해서 CPI는 원래 연준이 안 봐요. 근데 CPI 중에서 연준이 보는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슈퍼코어 CPI입니다. 이게 코어 CPI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거.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쓰는 거. 그거만 본 게 슈퍼코어 CPI인데 이게 지난달 2.86에서 이번 달에 2.7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약간 그런 수준까지 이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3회에서 2회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게 왜 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제 저의 뇌피셜은 뭐냐면 원래가 2회였어요. 관세가 터지기 전에 2회 정도 인하를 하는 스케줄이었고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던 건 관세 때문에 빨리 선제적으로 내려야 돼. 이게 이제 4회였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원래 경로대로 쭉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대로 2회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나 싶은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저번 네. 주에 이번 연도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또 유효한 건가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장표에는 없는데 중간에 파월 연설이 이번 주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궁금하다. 그러면 제 유튜브에 가서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제 영상 길어지고 디테일해지니까, 뭐냐면 이번 주에 있었던 연설의 핵심은 그 연준은 5년에 한 번씩 금리 인하 프레임워크를 교체를 해요.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원래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경우는 두 개예요. 연준의 임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고용 안정, 또 하나는 물가 안정.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하는데 어느 수준의 연준이 어느 강도로 개입을 해야 되냐, 이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물가나 고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지난번 프레임워크는 2020년 8월에 짠 거고 이제 올해 8월에 또 짜야 돼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그래서 파월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파월이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는데, 아주 거칠게 축약하자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프레임워크는 금리 인하는 굉장히 어렵고 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지난 5년에 비해서 쉬운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2020년부터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고 2%에서 오르면 바로 금리 인상을 적용을 합니다. 그전에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20년 사이에 저물가, 저성장 이런 이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졌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 물가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이상한 기저효과 왜곡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가가 쭉 떨어지니까 코로나 3월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평년과 똑같은 물가도 굉장히 높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물가가 올랐네 하면서 금리 인상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와장창 필요 이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내놨던 게 평균 물가 목표제. 우리는 장기로 봤을 때 물가가 2%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때는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가야 돼. 이게 이제 연준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할 것 같아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더 이상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현님의 질문은 뭐였냐면, 저번 주에 안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뷰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월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 싫어 죽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꼭 그 근거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이번 주에 나왔었던 파월 연설 들어보시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포기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 관전 포인트는 미국 장기채 금리다라고 좀 적어주셨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주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기본 상식이에요. 금리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현상이 뭐냐면, 원래 10년물 미국채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4.2에서 4.3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0.3%포인트나 쭉 올랐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채권 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는 4.5%를 넘으면 빨간불이 켜졌다고 봅니다. 위험하다.
왜? 채권 가격이 폭락한 거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단어가 sell America, 그냥 미국 다 던진다. 약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럴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고, 20년물, 3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를 레드라인으로, 5% 넘으면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지금 보면 어때요? 4.9, 4.45 뭐 이래서 거의 붙어 있죠. 실제로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에 갔다 왔습니다. 다 4.5 이상, 5%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 떨어진 거고, 어쨌든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중동 효과로 이번 주 내내 금리가 올랐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은 상황일 때는 얘가 4.5에서 놀지 않아요. 근데 이 금리가 4.5까지 막 올라가면서 이 채권 투매가 나왔다는 거는 좀 누가 봐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좀 괜찮았어요. 4.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금요일 날 장 끝나자마자 또 뭐가 있었어요?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번 했죠. 그러면서 또 다시 채권 금리가 또 급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는 누군가 많이 팔고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사던 애들이 지금 안 산다. 근데 전자보다는 지금 후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미국 채권을.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금리 급등이 시장의 불안함을 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켜서 보시면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채권금리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효과가 없는 주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증시도 좀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때 이 미국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조정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좀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뭔가 우리를 방어해줄 방어막이 없어지는 한 주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트럼프의 이제 트위터 하나에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밈짤을 하나 봤었는데, 예전에는 뭐 경제 분석하고 막 그래프 보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그냥 X만 켜놓고 투자를 한다, 이런 어떤 짤이 있을 정도로 트럼프 입김이 엄청 센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혹시나 우리 트럼프께서 이렇게 리딩을 해줄 만한 약간 호재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이 장기채 금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SLR 규제라고 해서 베센트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파월도 찬성하는 정책이에요. 뭐냐면 SLR 규제는 미국 은행이 총 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규제거든요. 근데 SLR 규제가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 SLR 규제의 총 자산 부분에서 채권을 제외를 미국 채권을 제외를 해주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이제 안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연준의 이 은행 감독 담당 부의장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의장에 대한 인준을 미국 상원에서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트럼프가 임명도 다 해놨고, 그 사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바로 SLR 규제하겠다라고 하면 이 채권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3월에 지명을 했는데 아직도 2달 넘게 인준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인준이 되게 되면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식시장도 상승 요인으로 될 수가 있고, 가격 레벨 자체도 좀 더 비트코인 정고점에 가깝게 올라갈 수가 있죠. 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매크로 뉴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